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김해시 문화예술가 문화도시 담당자 남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카메라에 피사체로 선 거는 부지기수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 피사체로 선 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새로운 기회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현판이 한 개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안당이라 되어 있지. 편안하게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거안당이라는 세 음절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문화도시 포럼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총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5회 정도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이 오가고 섞이고 부딪힐 때 우리 서로의 생각을 알고 경험을 공유하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이자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 오늘 첫 시간은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을 첫 번째 포럼의 주제로 정한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말하기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지. 예.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그리고 김해는 문화 다양성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족보가 있죠. 사람에게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김해란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수로왕과 허왕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시작된 국가지요. 이제 가야는 분권, 공존, 교류, 포용, 즉 전제 정권, 전제 군주 아래서 봉건 체제하에서 볼 수 없었던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먼 시기를 지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현대의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의 한 가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형태를 확립한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족보,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듣고 귀 기울이고 하는 것이 도시의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김해의 하나의 중요한 특질로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해 문화도시센터 한경동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통영에서 오셨습니다. 강용상 동네 건축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장현 파트너스 그룹 장현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해의 문화 다양성하면 이분이죠. 이분이 작년에 그 어렵다는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킨 중요한 분이죠. 김해시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하고 가장 접점을 많이 찾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연구실장 허정은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김해의 문화 다양성 하면 명함을 들이내미실 분이죠. 김해시 사회보장협의체 문화 다양성 분과장 신현승 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강미경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 발제자로 오신 장현선 대표님, 강용상 동네 건축가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한 40분 정도 각각 20분씩 진행을 할 거고 끝나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오늘 토론자분들이 각각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장현선 장애인 파트너스 그룹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파트너스 그룹의 장현선입니다. 처음 발제에 대한 섭외를 주실 때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김해 조건에 관련된 것으로 요청을 주셨어요. 김해는 제가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를 2019년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김해 인구 구조라든지 특징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과 더불어서 오늘도 자리해 주신 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꼈고요.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작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앞으로 문화도시에서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실제로 꾸려갈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그래서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문화도시에서 이제 문화다양성을 리뷰를 하기 전에 김해시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도시를 이해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겠죠. 오늘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오셨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통해서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김해의 특징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전국이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반면 우리 김해는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순증가보다는 사실은 유입이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김해로 이주해 오는 비율이 높은 도시에 해당이 되고 김해 지역 안에서도 권역별로 개발이 좀 지속돼 있고 특히 이제 서부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았던 곳인 서부권의 개발이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주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이주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도시에 어떤 거주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인구 구조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김해의 특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0대하고 40대는 인구 구성비가 높은데 20대하고 30대의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40대의 4인 가정 중심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주거나 에듀타운의 성격이 강한 도시일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20대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비율이 또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0, 30대가 한창 일해야 되는 층들인데 이분들이 유출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이제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경남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이 바로 김해입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경제적 측면을 한번 볼 텐데 김해의 어떤 지역 내 총생산액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전국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초소득자의 비율 또한 낮습니다. 이 얘기는 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큰 소득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거주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서서 이제 20, 30대 유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일하거나 활동하기에 자리를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경제의 어떤 구조, 제조업체의 구조 또한 영세 제조업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 30대가 일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영세 제조업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가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40대의 어떤 기본적인 가구 형태를 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특징 또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면 문화도시가 되는 거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도 있었는데
김해 시민들은 문화 향유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강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도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생활권에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낮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들이 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인구,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지만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했던 조사에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김해에 어떻게 하면 문화 경쟁력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문화 다양성에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문화 다양성 사회에 대한 기준들을 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전국 대비해서 김해의 문화 다양성 수준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언적으로 우리는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김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제 소수 집단, 다양한 우리가 접하기 힘든 소수 집단을 가족으로서, 동네 이웃으로서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문화 다양성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소수 집단하고 같이 살거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전국 대비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 다양성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으나 그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센터나 문화도시 쪽에서 김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 다양성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제 발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뒷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김해에 이주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편인데 그런 경우에 일상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높겠죠. 인구 대비해서 그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상적 마주침은 있지만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같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결국은 일상적으로 마주쳐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들과의 실제적인 교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류의 경험들을 좀 질 높은 경험으로 변환시켜주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주노동자라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갖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이 관에서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험들을 더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뵈면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힘으로 김해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모이고 논의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 안에는 20, 30, 40대 어떤 세대 간의 다양성, 성별의 다양성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으로서 이런 그 경험과 교류,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의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는 40대의 가장, 그리고 10대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 이제 김해의 가장 많은 인구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대하고 저희가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를 해보면 40대 인식하고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대하고 10대가 훨씬 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40대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성보다는 단일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은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죠.
이 상황대로 그대로 간다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에 기반한 김해와 40대 이상이 생각하는 김해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후에 세대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 저희가 세대 갈등을 준비하는 것, 결국은 다양한 질 높은 경험들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이 김해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 그리고 문화도시로서 계속해서 생존해서 더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렸던 것은 김해의 어떤 특징과 김해의 현재 문화다양성의 인식으로 통해서 나왔던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와 문화다양성 부분에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그 문화다양성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민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아주시는 박은희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김해는 전국에서 14번째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빨리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전체가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이 준비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움직이겠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하나의 결의라고 보는데요. 김해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조의 실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라는 점과, 그리고 12조의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이행을 위해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그리고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조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또 김해 시민들도 문화다양성이 김해의 문화도시 경쟁력으로서 강조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김해 시민의 78%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 중에 78%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다양성 사회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김해만의 그런 특징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사회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김해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법들을 그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문화다양성을 접목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전국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해외 사례, 이런 것들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입니다. 문화다양성의 실현을 위한 국내의 5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국 아트 카운슬 잉글랜드, 영국 예술위원회죠. 영국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Creative Case for Diversity라는 정책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매년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양성을 실제로 평가해서 기금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체계이죠. 여기서 영국 에이스에서 지금 그 크리에이티브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명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크리에이티브는 창조성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크리에이티브 안에는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케이스 for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적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케이스 for 다이버시티에서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데이터를 매년 축적하고 이것들을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50인 이상의 기관 단체, 사업 운영,
인력 구성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양성 평등성을 지수화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기금 지원에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 자체는 4단계 지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결국은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굿이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어떤 단체들의 비율이 15년, 16년에는 33%였는데 이것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기금 지원에 환류한 결과 그 다음 2년 차인 16년, 17년에는 45%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책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금 지원에 환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문화 다양성 기반이라고 한다면 정책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항상 보내주셔야 하고 그것을 일부 지원에 환류를 한다든지 확인만 하시면 안 되겠죠. 환류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보고서들을 매년 축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환류하는 절차가 반드시 붙어야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업도 해야 되고 대학도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인권영향평가의 체계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표화한다라는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표에 보시면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것, 인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고 선언을 해서 공표를 해야 되며 이것을 각 기관이나 부처로 확산을 해서 모든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체계를 갖추는 역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김해가 실태 조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체계를 만들었다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추진의 어떤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얘기할 만한 선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제재 또는 실행되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에서 구제 절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 다양성 또는 인권이 이제 통하는 지점인들이 많은데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계를 만드는 역할이고 문화 다양성을 실제로 도시에 안착시키려면 이런 체계적인 사고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신도 3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징은 이제 마을 단위로 규약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제주 마을에서 작은 마을이죠. 신도 3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성평등 마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 올해 8월에 있었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마을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마을 단위라는 것은 정말 생활 단위겠죠.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성비를 맞춰야 되겠다. 그동안은 가구당 한 표였던 것을 이제는 1인 1표로 주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구 단위였으면 누가 주로 했을까요? 그 집에 가장 나이 많은 남성분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명당 하나의 표를 준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선거권이 가구당 하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을 단위, 생활 단위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평등 요소를 마을 운영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리뷰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1인당 1표를 줘야겠고 여성들의 발언권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정책을 실현할 때 앞서서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체계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검토는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주민들로부터, 생활권으로부터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아마 한 번쯤 기사를 보셨을 텐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발하죠. 7기위원을 올해 선임하면서 실제로 후보군을 14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 후보 16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보위원 중에.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예술 지원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예술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특히 이제 후보자라고 하는 구성 자체가 여성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선임 절차를 재구성한 경험을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하기 시작한 거죠. 문화예술위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굉장히 큽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움직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결정기구에서 성별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 또한 세대에 관련된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미 실제로 환기가 되어 있고 성별이나 세대 대표성만을 가지고 그럼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없겠죠. 네. 그런 세부적인 요인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나가야 됩니다만 가장 출발점인 성별과 세대에서부터라도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연습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론화되었고 이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정책적인 변화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때 어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생활권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들, 자기점검을 하는 절차들을 밟는 것 모두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이제 5번째 말씀드릴 요소입니다. 다양성만 확보해서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9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성평등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실제로 해보니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이를 데리고 연습을 하는 예술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상상이 되시죠? 아이를 내가 지금 당장 케어해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연습실에 갔을 때는 아이를 어떻게 맡길 곳이 없는 거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이 아침에 하나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 환경에서는 연습은 주로 밤에 모여서 합니다. 밤샘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경력 단절을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돌봄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면서 결국은 2020년도 아르코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위원회 진흥기금에서는 영유아 돌봄비를 공모지원 사업 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지원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할 때, 그 해당하는 단체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돌봄비가 필요하다. 우리 여성 단원들이 있고 훌륭한 단원들인데 돌봄을 맡길 수 없으므로 이들을 위해서 돌봄 육아 도우미를 우리 지원 사업 안에 비용으로 넣겠다. 그리고 돌봄 지원 시설이 필요하니 한쪽 방에 그런 시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뭐 시설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인력에 대한 운영까지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원비 안에서, 공적기금 안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앞에서 인위적으로 대표성을 갖춰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다양한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해야지 다양한 대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이 없는 여성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원 체계적인 측면, 그 재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2페이지를 제가 더 추가를 했는데, 우리는 왜 문화다양성을 문화도시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그리고 밥 해 먹고, 회사 가고, 일하는 것만 도시에서 산다라고 할 수 없겠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다양성의, 기본적인 문화다양성 선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하지만 문화다양성,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 이미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2001년에. 그래서 원문에서 이미 지향하는 바가 문화다양성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문화도시에서 문화다양성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시민 누구나가 본인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동등한 기회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다양성을 전환하는 과정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전체 질서를 재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김해가 결국은 하나하나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는 출발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더라도 시민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김해라면 분명히 사회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김해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히는 발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용상 동네 건축가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 강용상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그 장 대표님의 발표는 약간 거시적이고 그 아주 큰 뭐라 그럴까, 저 먼 산 위에서 마치 우리 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 조망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세부적인 사람이 사는 한 동네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이제 쭉 교육받고 이제 사회생활을 다 거기서 했다가 통영에 이주한, 이제 40대 초반에 통영으로 이주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방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그 지방 도시에서 살게 된 이제 뭐라 그럴까, 인생 후반전이라 그럴까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그 스케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지내왔나. 아주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라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앞에 이야기하고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든 생각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성이 더 뭐라 그럴까, 그 앞으로 김해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화도시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도시를 바꾸고자 하는 것에 좋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왔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통영을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통영이 그 김해랑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제하고 남해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일본 왜구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통제영이라고 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옛날에 이제 진해에 있었던 해군 사령본부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조선 후기의 해군 사령본부가 통영에 있었기 때문에 통영의 이름이 통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도시로서 오랫동안 이제 역할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도의 거의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기능, 군사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을 집중시켜서 예전에는 부산보다 통영이 더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도시, 조선 후기에는 제2의 도시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원형 제일 아래쪽에 이제 살고 있는 그 미륵도라고 하는 곳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도 약간 그 중심적인 지역은 아니고 섬입니다. 다리 2개와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섬입니다. 한 바퀴 돌려면 한 2시간 정도?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상당히 큰 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새 이제 관광적인 자원으로 통영에 이제 유명한 큰 자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케이블카, 또 하나는 이제 루지라고 하는데, 그 2개가 지금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동네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권은 아니고요. 통영의 원래 중심 지역은 가운데 녹색 원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원 통영의 그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녹색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통제형, 그 커다란 이 지금 우리가 있는 한옥 단지 같은 아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유명한 세병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 그 시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강구안이라고 하는 또 오래된 그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항구, 천혜 그 항구가 되어 있는 아주 예쁜 항구가 있는 곳이 강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적인 통영의 삶은 그 위쪽에 까만색 원과 노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20-30년 안에 이제 매립을 통해서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 현재의 통영의 여러 가지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그 뭐 상업적인 시설이나 그런 것이 모여 있는 곳은 저 위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도 약간 주변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약간 실례되는 말이지만, 많은 통영 사람들이 저희가 망해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망해서 내려오지 않고서는 왜 저기 가서 사나, 저 사람들 뭐 부도 맞아서 내려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중심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상권도 좋고 한 그런 곳에 와서 살아야지 왜 주변으로 가서 살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원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통영에 그 일종의 요양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한가치고, 도시처럼 복작복작하지 않고 약간 한가치고, 또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을 선택하고 섬에 있는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저희 동네는 이제 봉수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의 북사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봉수골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그 예전에 그 통제형이 있었을 때부터 그 산 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구가 쳐들어오면 첫 번째 불을 올리는 남해안 지역의 여러 봉수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봉수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한 30년 전부터 이제 주택가로, 원래는 이제 다 논밭이었겠죠. 그런데 30년 전부터 이제 주택가로 개발이 되고 있었고, 그 초기에 벚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년 봄마다 이제 벚꽃이 필 무렵에 그 벚꽃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통영의 국제음악당에서는 이제 국제음악제, 윤희상 국제음악제를 이제 그때 그 시즌에 맞게 이제 저희가 열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용화사라고 하는 그 절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을 대표하는 현대 화가로서 전형님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 그 통영항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조명을 받게 되고 통영을 대표하시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네를 선택한 것은 이제 저희가 통영에 살기로 하면서 통영의 많은 동네들을 돌아봤어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많이 돌아보면서 미술관이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기획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통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관이 있는 동네가 너무 좋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 때 한동안 살던 곳 중에 하나가 원서동이라고 그 창경궁 바로 옆에 담을 마주보는 그곳에 산 적이 있었는데 딱 그런 옛날 단독주택가에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있고 문화예술이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네를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을 기다려서 미술관 옆집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그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또 재밌는 게 통영은 이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서울과 다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집을 산다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가격이 막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막 여러 채를 집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전세가 아니라 집을 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옆에 이제 집을 사게 되고 그 집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판사와 저 건축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 30년 전의 사진입니다. 우연히 이런 사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 집을 구한 다음에 왜 이 집을 구하게 됐냐면 그 집은 저희가 지금 책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동그란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리노베이션 하기 전의 모습인데 그 집이 동네에서 폐가로 버려져 있었어요. 저희가 이 빨간색 집에 이사 간 게 2012년이었고 저희가 이 노란색 집을 구입하게 된 게 2014년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동네에 이사 갔을 때도 폐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에 그 앞을 지나다닐 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출판사라서 여자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야근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 집이 참 잘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2014년에 이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고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치려고 할 때 저희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창조관광 벤처 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연히 그 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근데 이제 저희가 다행인 것은 공모 마감하기 전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획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상당히 많은 자료들과 어떤 이 준비 단계를 이미 다 거쳐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남겨놓고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또 이제 정부의 돈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이제 저희가 책방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에 제주 올레길 이후로 많은 이제 그 지방으로의 관광객들이 생기면서 통영에 이제 숙박하는 공간들이 모자르게 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통영에 막 생기기 시작할 그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출판사가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출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매우 그 경영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캐시카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제 그 숙박업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숙박업소로 하기보다는 그것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내용을 공급하고, 또 우리 출판사가 나중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그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은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한 1년쯤 전인가요? 저희 그 통영에 유명한 이문당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책 사러 가시던 그런 아주 오래된 3대째 내려오는 서점이 있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책방을 만들기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통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책방으로 돈을 그렇게 잘 벌거나 이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통영에 적응하고 통영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출판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서점을 열어주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 기획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책방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같이 묶어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봄날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저희가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참 저는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제 통영에 가서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통영 거북선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처음에 지어질 때 저희가 이제 그 호텔의 컨셉을 잡고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했었는데, 그때 뭔가 이런 통영에 저희가 원했던 거는 부티크 호텔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영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산이 녹아져 있는 그런 숙박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한 만큼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공간을 하게 되면서 각 방마다 통영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숙박하는 것만으로도 통영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작가의 방, 그 다음에 장인의 다락방, 그 다음에 화가의 방, 그래서 전영림 선생님의 작품들을 방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통영의 이제 전통 그 공예 장인들이 한 작품들을 방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박경희 선생님이라든지 유치환 선생님, 김춘수 선생님, 그런 많은 통영이 배출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출판계라든지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저희는 사실은 뭐 그 숙박비를 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저희 애들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좋은 관계들을, 지금까지 인적인 그런 어떤 자원을 가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년 정도 흐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출판사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라고 하는 책을 그 사이에 만들게 됐어요. 저희가 그 당시 처음 책방을 만들게 되면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책방이었거든요. 방 하나를 이렇게 책방으로 만들기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책방이었는데, 그 책방이 이제 점점 알려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책방을 더 규모를 키워야지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생겨났고, 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기간 사이에 통행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 뭐라 그럴까, 경쟁을 한다 그럴까, 가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 우리가 이제 꼭 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재점검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숙박용으로 사용됐던 모든 공간을 이제 책방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서점은 수익률이 되게 박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 수익률밖에 안 나옵니다. 순수익은 더 물론 작은 거겠지만요.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은 수익률 자체는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주인들이 자기 몸으로 이제 인건비로서 이제 하는 투자가 많지, 실제로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게스트하우스는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뭐 통영에 대한 어떤 부채감, 독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는, 다시 이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책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책방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방들을 이제 책을 활용하는 이제 공간으로 꾸미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운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2019년에 문체부에서 주관한 공간문화 대상이라는 이 수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2019년에 저희가 받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이제 저희 공간을 구경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 이제 더 발전을 하고 지역 사회가 이제 다시 어떤 재생이 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양성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시발점이 결국 무엇이었나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존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주민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도시나 그 공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그 도시나 마을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 오고, 저희가 이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2012년에 이사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동네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평가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화도시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할 때 손님들이 오시면 이 동네를 돌아보시기를 권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모든 가게가 다 들어있진 않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가 가봐서 추천할 만하다, 그런 맛있는 커피집이다, 맛있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는 꼭 가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동네에 있는 몇몇 가게들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오시면 이 지도를 쥐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산책을 가거나 할 때 이 지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어떤 것들을 발생시켰냐 하면, 그 지역의 상권을 부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되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쯤에 동네 상인회를 또 조직하는 일에 제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를, 저희만 사용하던 지도를 더 확장해서 그 동네 전체 지도를 만들고, 동네 상인회에서 그 자금을 만들어서 그 인쇄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오던 손님의 뭐 하루에 손님이 많아봤자 한 4-5명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지도를 많이 인쇄해서 통영 전체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수골이 통영 전체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통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봉수골에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책방이 생기고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어떤 그 낙후된 주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 가게들이 하나씩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개나 2개 정도 새로 가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거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려왔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다 노키즈였어요. 저희 또래인데 4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또래인데 다 노키즈고 자기 전문성,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이제 적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종의 그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우 친하게 지내고 가끔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는 빈도가 훨씬 줄기는 했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현안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동네의 상인회가 발전하고 하는데 일단 많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왼쪽은 이 지도를 그냥 지도만 생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동네에 어떻게 저희가 꼭지를 만들었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던 분 한 꼭지, 그 다음에 신규로 이 동네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신 분 한 꼭지,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내용을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배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이미지는 바둑이에요. 바둑을 둬보신 분들이 있겠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봉수골에 있었던 장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형님 미술관이라고 하는, 전형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미술가이신 분이 이제 여기 아주 오래 살았었고, 저희 동네에 옛날에 살았던 어떤 그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전형님 선생님이 유명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냥 동네 골목에서 그 따뜻한 봄날 그림을 골목길에 가지고 나와서 그렸던 할아버지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살던 어떤 할머니는 여러분도 그 에피소드를 아실 텐데, 유치원 선생님하고 왜 이영도 여사의 그 플라토닉한 사랑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 심부름을 하셨던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예, 그런 정말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바둑돌처럼 하나하나 돌들이 놓여지면서 그 동네에 어떤 이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포럼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던 중간에 이제 읽은 책인데, 나온 지는 오래된 책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에세이를 만화로 만든 책인데, 우연한 산보라고 하는 만화예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일본 만화책이라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그 우연한 산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동네 길을 걸으면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대한 더 많은 이제 애정을 갖게 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인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저희 동네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지도는 아니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온 지도인데, 저희 동네가 보시면 그 커다란 이제 도로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매우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목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이제 그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그 자연 지형을 따라서 만들어내어진 골목길이에요. 근데 이 골목길들을 다니는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 아주 정말 차도 못 다니는 어떤 곳은 폭이 1m밖에 안 되는 그런 골목길인데 거기를 다니는 재미가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분들도 그 골목길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꼭 여기 다시 와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나중에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혹시 집 나온 데 없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 저희 동네로 아예 이사 온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저희 손님이었다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온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간 저녁 때가 다 가까워 오는데 이 소고기에 이제 그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마블링에 너무 그 집착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됐던 이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그 도로라든지 도시 계획에서 그런 흐름들 사이사이로 작게 끼어져 있는 그 골목길들, 그 골목길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고기의 마블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경험의 어떤 질의 상승, 어떤 그 맛이 생긴다, 무덤덤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강남에 있는 커다란 그 격자화돼 있는 도로들에서 그 찾을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맛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외성.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길들이 이제 비정형적이 되면 뭐냐면 건축적인 의미에서 형태가 이렇게 반듯반듯해질 수가 없어요. 다 아주 이형적인 건축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 걷기 좋은 동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 문화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용상 건축가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식된다는 삶의 의미,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성,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두 발제자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분은 아주 그 농밀한 인문학 서적을 읽은 느낌이고, 한 분은 아주 재미있는 수필 한 권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한 분씩 그 발제자님들의 발제를 듣고 느낀 소감, 그리고 오늘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인지 정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5분 정도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경동 대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문화도시센터의 한경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기 전까지 문화다양성 사업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현선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성 사업이나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양성은 다루면 다룰수록 점점 더 어려워만지는 어떤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좀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정부나 기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곳들에서 진행되는 어떤 다양성 관련, 꼭 다양성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들을 보면, 누구나라던가, 아니면 모두가, 아니면 열린이라는 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에게 어떠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정말로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열린 기회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관련된 일들을 할수록 우리 사회가 문화다양성, 소위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자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다양성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소 기회가 없는 특정 소수 계층들을 위해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떤 추가적인 혜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인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도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어떤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이를 통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 개선 그리고 또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역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어떤 활동과 참여에 있어 어떤 장소적인 제한, 인식의 차이, 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것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를 개선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 배려가 아닌 누구와도 동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참여를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인이나 노년층 분들을 고려해서 접근성이나 이동성이 좋은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 뭐 프로그램 안내문 등의 점자 표기나 어떤 배리어 프리 관련된 이용 시설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공연들에 있어 어떤 이제 자막 서비스 등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특별적인 어떠한 혜택의 서비스가 아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을 방해하지 않고 다소 보여주기식의 지원과 정책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장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지원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 비용 편성과 같은 현실적인 어떤 정책들을 통해 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 누구나 지원해 볼 수 있는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도시 김해는 그런 현재의 현실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방안 연구 등의 다양한 또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라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시민 및 활동가 분들이 얼마만큼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단순한 참여자로서의 참여가 아닌 그분들이 특정 어떤 업무들이나 아니면 주체로서의 참여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나 기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어떤 그 모두가 이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이제 다양한 사례들과 이제 의견들을 통해 어떤 방법들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정책이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로 인해 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하나의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펼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모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소수자들도 정당한 세금 납부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시민이며 그들 역시도 그 모두에 포함되는 정당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고 그를 통한 문화도시 김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 의원 박은입니다.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서 말하는 김해, 듣는 김해라는 주제로 김해문화도시 포럼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제 주체인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또한 오늘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촉구이라는 주요 키워드 포럼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다양성이란 단어와 저는 동반자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미시의회에 입성하면서 2018년 12월 기미문화다양성 보호 정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사회 발언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어 기미문화다양성 보호와 정진에 관한 조례를 2019년 9월 20일에 경남 최초로 제정하게 되는 감동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한 1년 일 남짓 이제 되어 가는데 지금 조례 제정 명시된 실행 계획이라든지 수립식, 또 위원회 설치, 또 문화 다양성 보호 정진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이제는 이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 시간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기미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미시민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미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실시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운영하여 문화다양성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다양성이 실현되는 도시 조건이라는 주제에 발표를 해주신 장현성 장애인 파트너스 대표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강용상 동네 건축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현성 장애인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기미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기반한 현황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적 사례 5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한 이후에 또 우리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5가지 정책적 사례를 발표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문화다양성 관련해 있는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접목해서 지금 예를 들면 김해시에 있는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다양성 지표로 반영해서 향후에 문화다양성 실현의 시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단위의 다양성 실현의 제주도 신도 3려의 성평등 말 규약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도 성평등 말 규약을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이제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세대 대표성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로 해서 성별 대표성, 세대 대표성 확보의 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서 우리 김해시 이제 행정에서도 상기 사례를 고려해서 향후 이제 위원 위촉 시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이제 목적에 부합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르코 2021년 문해진흥기금 영유아 자연 돌봄 비용 이제 편성 사례를 보니까 내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는 부분이고 1인 해서 1시간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까지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요 돌봄 영유아 자녀 돌봄 사업에 근거한 이제 대상의 예술 사업을 또 심의를 해서 1인 최대 8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이 돌봄 영유아 돌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단순 문화예술 육아뿐만 아니라 또 포괄적인 전 분야에 걸친 또 유아와 격려 단절 예방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좋은 어떤 모델이 되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건의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발제는 문화 다양성과 도시 재생의 연계 시점으로 해서 강효상 동네 건축가님으로부터
봉수골 이야기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재생과는 문화 다양성 별개의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도시 재생을 통해서 또 문화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김해를 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언뜻 떠오르는 부분에 복리단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단순 뭐 독립책방뿐만 아니라 또 상인의 조직이라든지 또 동네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민과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또 우리 뭐 김해시에서도 또 문화다양성 사업 일환으로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문화도시 예비 사업인 이제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권역별 포럼, 백인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정체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 의견 등을 수렴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5회차로 진행되는 김해도시 포럼 행사가 김해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처럼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촉구에 대해 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포럼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거한당이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지금 생각보다 편하진 않네요. 너무 긴장이 돼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발제 주신 장현선 대표님하고 강용선 대표님의 의견 발제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개인적인 이제 경험과 이런 거에 좀 기초를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입사한 게 2017년 9월쯤입니다. 그때 이제 막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던 찰나였는데 그때 이제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거를 동상동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도시건축 디자인 전공이어서 사실 문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들을 때 막연히 그냥 동상동에 이주민이 많으니까 외국인에 관한 그런 사업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그런 말이 되게 생소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제 설명을 듣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는 게 이제 문화 다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과 이제 문화도시센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거기 장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강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사실 문화 다양성의 저는 핵심 키워드는 참여, 누구나 다 참여가 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지원 사업도 이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제 자신의 말을 가꾸어 나가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사실 이 참여의 평등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동네, 내가 속해 있는 동네 그리고 우리라는 키워드로 이제 이주민을 이제 약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이제 느낄 때마다 사실 그들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먼저 알아보는 것도 사실 도시재생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에서 이제 통영에 봉수길이 있다면 김에는 이제 복리단길, 장유가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정식 명칭 봉황대길입니다. 회연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주민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이제 복리단길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는 게 이제 만들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이런 강용상 대표님처럼 이주민들에게 포용의 이제 관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복리단길에 이제 두 거점이 생깁니다. 그 재미난 사람들 협동조합이라는 그 문화예술을 이제 거점으로 하는 5분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허은 위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오랫동안 봉황대길에서 사시다가 외지에서 이제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유턴을 해서 오신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그 두 그룹에서 이제 우리 이 봉황대길을 문화예술, 항상 문화가 예술이 있는 그런 골목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해서 지금의 이제 복리단길이 됐던 그런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저희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라는 사업으로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이제 주민분 협의체분들, 회원동 주민분들, 그리고 그 뭐 유관기관이나 이제 행정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추진했던 결과가 어쩌면 좀 원래 자연스럽게 생긴 게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같이 했던 게 좀 좋은 결과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문화예술 향유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도 좀 성공적으로, 부족한 건 많지만 성공적으로 좀 추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존의 선주민 분들께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참여의 평등을 이제 같이 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많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게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첫 번째가 참여의 평등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환경적 평등을 좀 들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건축도시 디자인 전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꿈꾸는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는 사례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 구조적으로 그 타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좀 집어넣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 개념 안에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턱을 없앤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요새 그 장애인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불국사에 갔는데 후문 쪽에 가니까 경사로가 없어서 결국은 아이 들고 유모차 따로 들고 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게 됐으면 정문 쪽으로 삥 둘러서 가야 되는, 뭐 단차도 되게 가파르고요. 그런 그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들이 사실은 좀 그 도시를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그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경계석이라고 하죠. 10cm를 올라가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2m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모두가 이제 좀 사용 가능한 뭐 경계석을 약간 사면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인 평등도 좀 그 문화 다양성에 같이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성 분과장님. 네, 날씨가 좀 쌀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해시 사회부장 협의체 문화다양성 분과장 맡고 있고요. 김해에서 문화다양성과 교육, 그리고 시민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현승이고요.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발제문 이제 잘 보고 잘 들었는데요. 먼저 문화다양성 실현되는 문화도시의 조건,
발제로 관련해서 발제해 주신 우리 장현선 선생님의 주제 발제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중 제가 눈여겨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타 지역 출생이면서 김해의 사람이 아닐 경우 문화 다양성의 경험에 대한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수의 연령대에서 이주민 자녀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결혼 이주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보다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보다 자녀에 대한 차별 인식이 높았다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또한 더불어 중간 세대가 이제 30대라고 봤을 때 앞뒤 세대는 20대와 40대보다 30대가 소수 집단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게 이제 김해 이제 통계 자료에서 좀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5가지 사례 이제 경우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딴 것보다는 이 5가지 사례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뤄낸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란 말 그대로 다양성의 존중인데요. 그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5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앞에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한경정님의 이야기 주신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김해에서 문화주센터 도시문화기획 워크숍에 이제 꿈꾸는 고도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다양성 코트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의 설문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저는 작년에 김해가 경남 최초였고 아마 전국 단위로 기초단체장으로는 아마 3번째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이후에 김해에서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강용상 선생님의 주제 발제에 대한 소감인데요. 먼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봉수골은 문화 다양성이 얼마나 실현되는 도시일까라는 생각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봉수골 이야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마을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업종들의 가게들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업종들의 가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강영남 선생님께서 내려오셔서 시도를 해주셨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타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의 환경, 통영이나 환경이 크게 보면은 다름의 존중이 지켜졌기에 이렇게 정착하기 가능했다라는 생각하고 다양한 업종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좀 봐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 도시의 조건은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고 존중받는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양한 지원입니다.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 예산, 지원 인력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제도입니다. 문화다양성 지원 조례야말로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고 존중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활동과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다양한 도전들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을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화 다양성이 특별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자연구스러운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문화 다양성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특별한 그 무엇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문화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저는 인식 개선의 과정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자체가 문화 다양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김해에서 제정된 문화 다양성 지원 조례가 인식 개선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시민 활동가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앞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발굴, 이런 것들이 문화 다양성의 이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런 활동들이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는 도시,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문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전들이 허용되고 존중받는 조건으로 다름의 존중의 실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확인의 질문이 저는 우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 좀 던져보고요. 말처럼 존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문화도시를 꿈꿔보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구성비를 맞춘다거나 다양성을 맞추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죠. 문화 다양성이 구성비를 맞추는 것이냐, 다양성을 맞추는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강미영 간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워낙 느려서 일단은 발제해 온 거에서 제가 쓴 거를 읽고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장현선 선생님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 말의 김해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김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운데 젊은 층과 외국인 비율이 두드러지고 문화 향유 수준도 꽤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청년 외부 유출 및 고용률은 심각하고 영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주된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도도 낮으며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도 큽니다. 즉 인구, 경제, 문화의 외적 수치만으로도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의 청년, 외국인 노동자, 소외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한편 시민들의 내적 인식을 보자면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 수준을 전국 대비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령대별, 성별로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긍정평가가 50대 이상과 10대에서 특히 높은 반면 30대 주변에서는 뚝 떨어지는데 문화 다양성 인정이나 자유 등 추상적 항목보다 권리, 이익, 차별, 가치 확산 노력 등 현실적 항목 평가에서 유독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30대 여성의 동의도가 대개 남성보다 훨씬 낮은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사회활동기 부딪히는 차별의 벽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또 문화 다양성 수준이 높게 나온 데 비해 소수 집단 수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거나 사회 갈등 개선 필요도는 오히려 낮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발제자 진단처럼 일상적 마주침에서 질 높은 경험으로 변화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문화 다양성에 대한 피상적 인식이 아직 경험을 공유하는 깊은 교류 관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 집단 수용도와 사회 갈등 개선 필요도가 낮게 나온 것이 오히려 낮은 문화 다양성 감수성이라는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관대한 자기평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에 대한 낮은 민감도가 되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흔한 일입니다.
큰 목소리를 내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기득권자의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자주 갈등을 도외시하곤 합니다. 김해 토박이들의 긍정평가가 높은 것, 신체 장애인과 가족 구성에 따른 소수 집단을 제외하곤 차별도 인식이 50대 이상에서 아주 낮은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젊은이의 수용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들이 다양한 소수 집단과 실제로 접촉하는 경험은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주류 세력인 30대가 된다 해도 저절로 사회가 바뀌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도 이전엔 신세대였습니다. 이들의 이론적 감수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체화되고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경험을 채워주는 일이 중요하며 바로 여기서 시민사회의 동행과 노력이 작동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는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출발해 영남권 유일의 문화다양성 조례를 가진 지자체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작용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낮은 인식 수준이 민낯을 보이는 등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이나 연 1회의 형식적 토론회 외에는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관련 활동 역시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과 의지가 따르지 않는 한 애서 마련한 법이나 제도도 무력함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김해 시민 78%가 경쟁력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강조에 동의한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 다양성을 동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는 것만큼이나 경쟁력이라는 기여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도구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자연계의 속성이듯 문화 다양성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 사회의 본성이기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으로 우선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 다양성 실현의 국내외 사례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권리 확대를 위해 문화 다양성이 제도, 장치 등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 입안, 집행, 평가, 운영, 관례, 사업, 기구, 공간 등 다방면의 문화 다양성 인지 모니터링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일함에서 다양성으로의 전환은 사회 전체 질서에 대한 재조정 과정이라는 끝맺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변화가 아닌 완전히 다른 가치를 담아내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실적 가능성 탐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가치는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꿈꾸어 본 적이 있을까요? 늘 가능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며 현실의 벽 앞에서 지레 겁먹고 주춤거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세우는 목표도 얻는 성과도 초라하진 않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 감수성이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다양함이 아니라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어울림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기준점 옮기기를 감히 꿈꾸어 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은 그 강용상 선생님이 주신 자료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흔히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원탁이라는 공간이 몇천 년을 건너서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듯 공간은 단순히 정적이거나 죽어있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며 스치거나 머무는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 보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조용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딱딱하거나 활기차거나 음침하거나 건조하거나 따뜻하거나 등등 공간만큼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때론 공간 구조 자체가 환영 혹은 거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구석방일지라도 공간 설계는 비전문가에게조차 창조의 설레임을 선사하는 모양입니다. 최근 도시재생이 유행하면서 공간의 재해석과 재배치가 활발한 가운데
심미적, 기능적 관점에서 꽤 매력적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키워내는 공간 활용 사례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문외한이라도 이야기할 만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소위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공간을 아직 흔히 접하지 못합니다. 공간 설계는 사용자에 대한 현재 우리 인식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아무도 소외시킴 없이 다양한 사람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살아 숨쉬는 공간, 민주성과 문화 다양성이 기본 배려로 담겨서 모두를 융통성 있게 품을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기를 또 꿈꾸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적은 건데요. 오늘 강용상 선생님 발표하신 게 좀 추가된 게 있어서 이런 설명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특히 좋았던 게 그 문화 다양성을 바둑돌 놓는 거로 다양한 색깔을 바둑돌 놓는 것으로 설명하시면서 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설명하신 거, 또 마블링처럼 어떤 맛을 새로운 맛을 또 만들어낸 거라고 설명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토론해보고 싶은 것도 지금 이야기 지금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오늘 토론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보통 문화 다양성이라고 할 때 어떤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거를 구상할 때 소수 집단, 소수자들을 너무 대상화시키는데 집중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 다양성 정책이나 이제 사업을 설계할 때 그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또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소수자들이 역량을 키우는 거,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대상화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 특히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시각장애인들하고 숲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는 동안 한 10여 차례 됐나 그랬는데 매주 가면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또 이런 걸 제공해줘서 좋다는 소리. 근데 그 말이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좀 중요하게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문화 다양성, 제가 아까 문화 다양성 인지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성인지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화 다양성은 어떤 면에서 그거보다 훨씬 큰 폭을 가지는 건데, 문화 다양성 뭐 인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감수성 모니터링이라든지 하는 게 좀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나 사업 안에서 좀 구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렇게 재단 안에 직원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하는데 이걸 좀 열어서 정말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접촉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좀 지구원에서 다양하게 열어서 뭐 공모도 좋고 좀 연구소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아까 소수성을 가진 집단들 문화 다양성을
의 어떤 인식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집단적으로 접근할, 예를 들면 노인, 뭐 장애인, 뭐 여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대부분인데, 저는 개인의 어떤 취향의 다양성까지 결국은 문화 다양성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단뿐만 아니고 개인의 다양성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물론 더 급해서 그렇겠지만 좀 병행해서 고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서서 다 경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구성도 비율이 그 자체로 문화 다양성이지 않나. 묘하게 지금 남성분 4명, 여성분 3명입니다. 그런 형식적 형식미를 갖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강명쌤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말이 느립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이 느리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는 분, 날카로운 지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분, 그 다음에 조금 노멀한 멘트로 이야기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드러내는 과정, 그게 문화 다양성이 아니었나.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어떤 속도의 열망, 그런 거 있죠. 경상도 말로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결론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라는 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화 다양성의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들었을 때는 어떤 그 지점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 문화 다양성을 일종의 윤리적 나르시시즘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내면 내가 도덕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지적으로 봐줄 거야. 나를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 다양성을 내 삶에 체화하지 못한 상태로 일종의 패션으로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나누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네. 강민기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장인 선생님. 네, 저의 길고 지루한 발표를 이렇게 깔끔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능력에 감탄했고요. 강미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요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뒷부분에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수자의 대상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특정 집단에만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이 갖고 있는 내 안의 다양성, 이런 부분은 항상 열어놓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해서 저도 이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13, 14 이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 출발할 때 저희도 이주민,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시급히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둔 사업이었죠. 무지개다리 사업 또한.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분들을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인식과 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똑같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기회의 균등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인권, 모든 영역에서 강미연 선생님 말씀하신 특정 집단의 대상화와 그리고 개인의 어떤 다양성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상황이라면 기관만 잘하면 된다. 공공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시민들에게 뭔가 기회를 열어야 한다.
완전 공감합니다. 관주도의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고, 재단도, 문화재단도 열심히 발로 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생활을 밀접형에,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결국은 생활이잖아요. 생활 안에서 문화다양성이 실현되려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런 무지개다리 사업이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나온 목적 사업 안에서만 이 문화다양성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지역을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한다라는 마음이시고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됐으니 이 부분을 이제 박은희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 중에 이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들에게 풀어주고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큰 목적은 가져가겠죠. 문화다양성을 만들어보자, 실현하자라고 하는 큰 목적을 놓고 그 어떤 그 면면은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은 사실은 국고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는 지역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같이 간다면 뭐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1등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의 다양성을 갖춰가는 최초의 어떤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허정은. 말씀하신 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문화 다양성 중심의 이제 경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그 다양성의 주체는 없었다. 이주민은 빠져 있고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뭔가를 이주민들에게 베푸는 듯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보면 좋아할 거야. 문화 다양성이니까 여러 가지 색채가 들어가면 좋겠지라는 관주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선주민 주도의 그런 사업들이 사실 좀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느꼈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그 선주민 분들께서는 이주민 분들을 그냥 왔다 가는 손님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은 고향이 있고 여기는 내 고향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주인이다. 그들은 손님이니까 손님이 잘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자라는 관점이 강한 것에 좀 문화 다양성의 이제 프랜차이즈를 외치는 것과 현실의 이제 선주민들 아니면 지역의 유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갭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생각하고 싶을 거리가 많은 주제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소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냐? 모르면서 우리는 아는 척합니다. 척의 세계에 살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도 현장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주민들은 이걸 원할 것이야. 원주민들이 이걸 원할 것이야. 시민들의 니즈를 우리가 재단한다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런 태도를 먼저 버리고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 말씀을 들으니까 또 도전의식도 많이 들고 생각할 지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을 가졌는데 어떻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됐는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문화 다양성에 대한 더 다양한 담론, 그리고 토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경남 최초로 문화 다양성을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발걸음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한번 가지는 시간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참여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